애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인양 과정의 선체 훼손에 반대해왔는데 선체 바닥에 구멍을 뚫고 배수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선체 무게를 줄여서 육상으로 빨리 세월호를 옮기려면 구멍을 뚫는 게 불가피하다는 건데 유가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염규현 기자입니다. 현재 세월호의 무게는 13,40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길 특수장비는 13,000톤까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400톤 이상 무게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해양수산부의 계획대로 물과 진흙을 빼기 위해 선체에 구멍을 뚫는 데 동의했습니다. 선체의 파공을 일체 허가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번 소조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모래 자정까지 무게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화물칸 밑바닥에 21개의 구멍을 뚫을 계획인데 일단 직경 10cm의 구멍 1개를 시험적으로 뚫어 배출량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명백한 선체 훼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양 방법이 다 맞았나, 다 옳았나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인데 소득이 또 쫓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엔 반잠수선 갑판 위에서 주인 없는 손가방과 볼펜 등 유류품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여권과 카드도 나왔는데 사고 당시 승객보다 먼저 탈출했던 이준석 선장의 물건이었습니다. 뼈 조각 9점도 추가로 찾았는데 유관 확인 결과 또다시 동물뼈로 판명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뼈 조각에 대해선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유류품은 별도의 용기에 담아 부두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세월호를 육지로 옮기기 위한 작업과 함께 침몰 해역에서의 수색 작업도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수색이 다시 이루어지면 미수습자 9명을 남기고 수중 수색이 중단된 지 873일 만인데요. 목포 신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효걸 기자, 아직 수색 작업이 시작되진 않은 거죠? 네, 조금 전인 7시 반쯤 침몰 해역에서는 수중 수색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현재 사고 해역에 물살이 거세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작업은 인양 과정에서 혹시나 선체에서 흘러나왔을지 모를 미수습자 유해와 유류품을 찾기 위한 건데요. 인양에 앞서 선체 주변에 설치했던 유실방지 펜스 내부가 우선 수색 구역입니다. 이 축구장 5개를 합친 넓이의 해저면을 40개의 구역으로 나눠 잠수사 20명이 2인 1개조로 투입되는데요. 특히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선미 근처 펜스는 위아래로 집중적인 수색을 거칠 예정입니다. 세월호 육상 거치를 위한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젯밤부터 선체를 들어옮길 특수 운송 장비 모듈 트랜스포터가 목포 신항에 도착했고 오는 5일쯤 성능 시험을 거쳐 6일에는 세월호를 육상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휴일을 맞은 오늘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추모객 5천여 명이 이곳 목포 신항을 방문했는데요. 부두 입구는 추모객들이 메시지를 남긴 노란 리본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60여 명은 선체 조사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주장하며 사흘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사흘째 밤을 보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입니다. 검찰이 모레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섭니다. 검찰은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 검찰 관계자들이 구치소를 찾는 방문 조사로 결정됐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화요일인 모레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일 조사를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변론 준비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모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방식은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로 정해졌습니다. 검찰은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지만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임시조사실도 마련했습니다. 검찰은 대면 조사를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개입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재단 출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검찰은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SK와 롯데, CJ 등
삼성의 다른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과 관계된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대질신문 가능성도 일부 제기됐지만 검찰은 당장 대질신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이전 기소를 목표로 수차례 방문 조사를 진행한 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조사를 준비해야 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내부가 시끄럽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급기야 변호인단 교체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3일째를 맞은 서울구치소의 모습입니다. 경찰의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일부 지지자들이 간간히 모습을 드러낼 뿐 눈에 띄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이틀 연달아 면회를 왔던 유영하 변호사도 오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호인단 내에선 다소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변호인단 내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3사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소환 조사를 전후로 변호인단 내부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변호인들과 사실상 연락을 끊으면서 대리인 1인 체제로 바뀐 겁니다. 유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등 구속 위험을 지적했던 다른 변호인들과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변호인 교체설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 등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고 기존 변호인을 해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지인에 따르면 박 회장은 옥바라지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뿐 변호인 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가족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기존 변호인을 해임할 권한은 없습니다. 박 회장이 추가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논의한 바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와 별도로 향후 재판에 대비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을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이미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은 이번 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이 소식은 박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재판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입니다. 출석 의무가 없었던 공판 준비기일 때와 달리 정식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을 뇌물로 줬다는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영장 발부 사유가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몰랐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앞선 목요일에는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 등이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법정에 서기됩니다.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과 학점 특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숙 전 학장과 이인성 교수의 정식 재판도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최순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1심 선고는 3개월 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5월 말까지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주일에 2-3차례씩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스텔라 데이지호가 우리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밤 브라질 동남쪽 해상에서 마지막 교신을 한 뒤 연락이 두절됐는데요. 배에 물이 새고 있다는 메시지를 끝으로 연락이 끊긴 겁니다. 다행히 인근 해역에서 승선원 일부가 구조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선사와 가족들이 만났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대서양에서 연락이 두절된 한국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의 사고 대책본부. 애타는 심정으로 속속 도착한 선원 가족들은 선사가 늑장 대응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고 시간이 23시 20분인데 가족들한테 전화한 시간이 16시간이 지나서 전화했습니다. 브라질 해역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는 SNS 메시지가 온 건 우리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밤 11시 20분. 이후 30분이 지나 배가 침몰했다는 조난 신호도 수신됐습니다. 하지만 선사 측이 사고 해역 인근 국가에 첫 구조 요청을 한 건 다음 날 새벽 1시 45분. 또 선사는 이때부터 9시간이 지난 오전 11시쯤에야 해경과 해수부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결국 조난 상황을 알려온 지 12시간여 만에 사고 상황이 보고됐다는 겁니다. 대응을 먼저 시작하셨다가 나중에는 입법부가 오졌던 게 밝혀지면 그제서야 단계를 격화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어르신 말씀이고요. 맞는데 그렇게 안 했냐고요. 선사 측은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를 위한 연락을 취하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동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3주까지 나오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통신을 했고. 이런 가운데 한국인 선원 8명을 비롯해 선원 24명 가운데 구조된 필리핀 선원 2명은 선박에 금이 간 곳으로 해수가 밀려 들어왔고 침몰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사고 해역에서는 수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대형 멧돼지가 나타나 도로 위를 뛰어다니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내려오는 멧돼지들이 최근 부쩍 늘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광화문 광장 옆 도로. 어른 몸집만한 멧돼지 한 마리가 도로 한쪽에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웬일이죠? 광화문 한복판에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도심까지 내려와 도로 위를 뛰어다니다 택시에 치여 죽은 겁니다. 강아지나 짐승인 줄 알고 봤다가 멧돼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광화문에 멧돼지가 생긴 거야. 인적이 드문 새벽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광장을 지나던 일부 시민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멧돼지의 도심 출몰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6차선 도로를 건너던 멧돼지가 택시와 충돌하고 200kg이 넘는 멧돼지가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멧돼지 출몰 건수는 540건, 2014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루 1.5건 꼴입니다. 서울시가 멧돼지가 자주 나타나는 북한산 15곳에 포획들을 설치했지만 무용지물. 고심 끝에 북한산 주변에 3.2km 길이의 철제 펜스를 둘러치는 방안까지 내놓았습니다. 도심 주위에 있는 멧돼지는 대체적으로 그 사람 먹는 먹이에 그게 습성이 돼 있습니다. 멧돼지가 산에 있다가 굶주릴 경우에는 그 도심 가까우로 오는 거죠. 멧돼지의 도심 출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산림 서식지를 보호하고 도토리 같은 먹이를 보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이제 3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의 득표 상황에 따라 이르면 내일 후보가 확정되는데 다른 후보들은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후보가 오늘 서울, 인천 경선에서도 승리하며 6연승을 달렸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경선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선 언제까지 되풀이할 거냐며 무시했습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 마 고마해 이럽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경선 결과 승복을 거듭 약속하면서도 당내 통합에 있어선 문 전 대표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통합의 리더십이 상위 버전입니다. 상위 버전의 프로그램은 하위 버전을 다 포함합니다. 영남 경선에서 의미 있는 2위를 차지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수도권 경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서울 인천 지역 경선에서도 86.48%로 승리해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받은 문 전 대표도 우회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무능력한 상속자가 국민 삶을 결정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바른정당과 민주당 내 반패권 세력과도 손잡아야 한다며
연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 큰 연대와 과감한 통합을 통해서 안정적 의회 권력을 확보하고 국민의당은 모레 춘천권 경선을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범보수 진영은 단일화를 놓고 여전히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애도 아닌데 응석을 부리고 있다.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후보다.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현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첫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한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을 작은 집이라고 부르면서 복당을 촉구했습니다. 주저하고 또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보수 우파 진영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 된다. 어린애도 아니고 응석 뿌리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향해선 완주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정치를 22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홍 후보의 자격을 거론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또 후보도 자격이 없는 굉장히 부끄러운 후보를 뽑았습니다. 또 친박계가 남아있는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망치고 아직도 지만자가 붙잡고 정치하려는 저 세력들 완전히 몰아내야지. 보수 후보들의 주도권 공방은 갈수록 격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도 연대를 위한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3인의 재회동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이른바 사드 보복 조치로 롯데가 큰 타격을 입었죠. 중국 현지의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 정지 조치가 연장되는 등 손실이 커지고 있고 국내 매출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이에 롯데는 대대적인 할인과 이미지 광고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곳곳에 중국어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사드 배치 이후 불거진 중국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려 보겠다는 광고인 셈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줄면서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매출은 20-30%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창립 50주년을 맞은 롯데는 이례적으로 유통 계열사를 모두 동원해 대대적인 세일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아웃도어와 여성 의류를 중심으로 할인폭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렸고 경품으로 하룻밤에 2천만 원인 자사호텔에 최고급 숙박권을 내걸어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대외적인 악조건을 극복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금 같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초특가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마트에서는 6년 전 판매했다 사라진 한 상자에 5,000원짜리 치킨이 다시 등장하는 등 백화점과 마트, 편의점을 비롯해 롯데 유통 계열사들이 진행하는 할인 행사 규모만 1조 원에 달합니다. 또 4조 원이 투입된 123층 롯데 월드타워를 내일 공식 개장하는데 해외 관광객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미국이 고질적인 무역 적자를 해결하겠다며 미국을 상대로 이득을 보는 국가를 골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대 흑자국인 중국이 이번 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주요 타깃입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역설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두 건의 무역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의 원인을 국가별 상품별로 면밀히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We're going to defend our industry and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for the American worker, finally. 일단 주 타겟은 대미 무역에서 최대 흑자를 보고 있는 중국입니다. 트럼프는 오는 6일과 7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역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15개 국가들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수차례 한미 FTA를 비판하고 미 무역 대표부 대표 내정자 역시 대표적 흑자국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Mexico and Korea. And those two are large deficit countries.
다만 미 무역대표부가 최신 보고서에서 미국 업체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고 한미 FTA에 후한 점수를 준 점은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90일간의 조사가 우리로서는 한미 FTA가 윈윈 협정임을 각인시키는 기회가 되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400여 년 전 갈릴레이가 토성을 처음 발견한 이래 최초로 탐사에 나섰던 우주 탐사선 카시니호가 지구를 출발한 지 20년 만에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해온 도넛 모양 얼음고리의 비밀을 밝히는 겁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도넛 모양의 얼음고리로 둘러싸인 태양계 6번째 행성에선 지구 750배가 넘는 거대한 몸집을 닮아 폭풍의 크기도 수십 배 컸습니다. 북극에서는 거대한 육각 소용돌이가 30여 년째 계속 불고 있고 위성 엔켈라두스에서는 얼음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안개에 쌓여있던 위성 타이탄에서는 메탄과 탄화수소 호수 같은 생명체 생존 환경을 찾아냈습니다. 지구에서 38억 킬로미터를 날아 토성에 도착한 카시니오는 궤도를 200번 넘게 돌며 위성 7개를 새로 발견했습니다. Because we were so close, all of the other instruments were able to take really good data. 지구를 떠난 지 20년, 카시니오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는 신비로운 얼음고리를 탐사하는 겁니다. 얇고 넓게 7겹, 위성까지 품고 있는 미지의 얼음고리와 토성 사이를 22번 드나드는 고난도 비행에 그랜드 피날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접 비행으로 얼음고리의 비밀을 살펴본 카시니오는 토성으로 돌진해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카시니오가 교신을 끝내기 전까지 보낼 영상과 자료를 통해 토성의 대기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